목회자로서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면 기억해 두시고요. 제가 이제 들으면서 목회자로서 이제 가정의 신방이나 여러 교인들의 사정을 알다 보면 저 집은 아내가 이야기를 하든 남편이 이야기를 하든 가정 폭력이 상습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목회자가 어떻게 보면 제3자인데 제3자가 그런 소식을 듣고 대신 신고를 해도 이게 진행이 가능한지요? 어떤 분이 대답을 해주실지 모르지만 어떠십니까? 저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어떤 상황이 됐든지 간에 네. 일단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전에도 예를 들어서 10번의 사건이 있었는데 요번에 11번째 와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그래서 경찰을 부르고 경찰 리포트를 만들게 되더라도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과거의 히스토리가 어떤지 되든지 간에 일단 경찰에게 신고를 해주시면은 저희가 그 상황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판단을 일단 하고 어떤 상황인지 내가 알고 있는 형사법으로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아니면 조치를 취할 수 없는지 그런 것을 다 판단하고 리포트를 쓸 건지 안 쓸 건지 그런 것을 다 판단하고 상황을 들어본 뒤 이거는 이런 법이고 이런 것을 조치를 취해야 되겠고 이렇게 리포트를 써야겠다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경찰들이 다 그렇게 경찰 리포트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체포도 해야 되는데 체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 걱정 안 하죠.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third person으로서도 신고를 해 주셔도 저희가 그거를 일단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네, 이거는 누가 장난 전화 치는 거네, 그런 것으로 저희가 취급하지 않고 무조건 다 나가게 됩니다. 10번이 전화가 들어오면은 10번은 다 갑니다. 그리고 거기 더해서 제가 답을 드리면 그 성인 폭력 같은 경우에는 신고할 의무가 없으시지만 아동 폭력이나 노인 폭력에 대해서는 신고를 해야 되는 규리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이 리더분들뿐만이 아니고 주변에 지나가다라도 아동학대를 보시거나 옆집에 살다가 아동학대를 아시게 되면 무조건 신고를 하셔야 되는 그런 규리가 있으시고요. 이 신고에 대해서는 익명성이 보장됩니다. 100%. 그렇기 때문에 꼭 해주시고요. 거기다가 만약에 이게 무골 판명이 났어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아니었어요. 아이가 뭐 아토피 때문에 아픈 건데 신고를 잘못하셨어요. 옆집에. 괜찮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떤 형사나 민형사의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신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 이름으로 안 돼도 되는군요. 네, 괜찮습니다. 그게 또 담임 목사 입장으로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근데 우리 팔로업 퀘스천고요. 피해자가, 그러니까 이제 목사가 신방을 가서 얘기를 듣는데 목사님 이거는 아무한테도 그렇지 얘기 안 했는데 목사님이 알고 기도해 주세요. 사실은 우리 남편이 이 아이를 피지컬이 어뷰스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알고만 계시고 신고 같은 거는 하지 말아주세요. What should I do? 그 질문 많이 받는데요. 전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목사님이 결정을 해주셔야 되는 문제인데 이게 그냥 물론 목사님도 프리빌리지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걸 비밀로 유지를 하셔야 되고 저도 변호사이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거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아마 여기 오신 그 분들은 거기에 딜레마가 있으실 텐데요. 혹시 답을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는 비밀 유지는 해주는데 법적으로 legally obligation이 있는 건지 얘기해야 되는데 프리빌리지가 있으시니까요. 그거는 프리빌리지가 있어요? 네. 그 목회자 프리빌리지가 있어서 그 아시는 상황에 대해서는 범위 내에서 안 말하셔도 되는 말 안 거예요. 해도 네. 자, 우리 홍 목사님. 저 같은 경우는 뉴저지가 아니라 워싱턴 스테이트에 있을 때 있었던 일인데 부모님들이 자식이 문제가 생겨서 교육 그때 저를 하셨어요. 내가 문제가 많은 거 목사님이 아시는데 내가 잡아서 스트레치가 됐는데 스쿨 너스가 이거를 보고 children 핵심 서비스를 불러서 인셈하고 여동생하고 얘를 세퍼레이트 시키고 계속 카운슬링 하는
통해서 그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코트 히어링이 오게 되고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래도 아이들보다 부모를 아니까 부모 얘기를 좀 믿었죠. 아 그냥 얘가 말 안 들으니까 나가지 말라고 엄마가 잡았다가 뿌리치면서 이렇게 있었던 일이다 그랬는데 결국에는 그 아이를 다른 스테이트로 커슨 계획을 보냈어요. 그런데 저를 그 윈디스를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못했어요. 잘 모르니까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프리빌리지긴 한데 모를 때는 목사가 가만히 있어야 되지 않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그거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코트에 오셔서 윈디스로 테스티파이를 하실 때 항상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시죠? 선서. 언더워터에 있으시면 목사님들은 테스티파이 하실 때 본 것만 이야기하시면 돼요. 테스티파이 하실 때 가장 큰 룰 중에 하나가 내가 들은 건 이야기할 수 없어요. 한사는 물어보지도 않을 거고요. 다른 쪽에서 이렇게 하는 거 내가 얘기하는 거 들으셨죠? 라고 얘기했을 때 목사님이 예라고 하면 다른 쪽에서는 objection을 하겠죠. 왜냐하면 third party한테 들은 거기 때문에 목사님이 맹세를 하시고 보신 것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들은 건 안 돼요. 들은 건 안 돼요. 자기 관점에. 또 질문 있으십니까? 네, 우리 권영동 목사님. 폭력의 범위에 관한 문제인데 이렇게 다투다 보면은 욕도 하고 그러는데 욕도 안 하고 그랬는데 폭력도 안 썼는데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했던 것은 어떤 그것도 범죄에 들어갑니까 아니면은 부부싸움으로 그냥 사람이 뭐 형제가 됐든 뭐 부부 관계가 됐든 아니면 이제 뭐 어떻게든지 간에 사람은 싸울 수가 있죠. 소리를 지를 수도 있고. 예. 그렇게 되면은 주로 어떤 상황이 되냐면은 이제 본인들을 싸우니까 바쁘죠. 서로 다투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서로를 신고할 때도 있지만 아니면은 주로 이제 옆집에서 아니면 아파트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면은 이제 아파트는 뭐가 문제냐면은 이웃들이 좌우 위아래로 360도로 다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 중에 누구 한 분이나 아니면 두 분이나 세 분이나 한 사건에 대해서 한 두세 번씩 경찰서로 전화가 올 때가 있습니다. 어디 살고 나는 어떤 아파트인데 내 옆집에 어떤 아파트 번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집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 것 같다. 아니면 애가 맞아서 울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식으로 신고가 먼저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순경들이 출동을 하고 가게 되고 그 상황을 다시 파악하고 어떤 일들이었는지 그러면 이제 다시 본부에 이제 무전기로 여기서는 괜찮고 뭐 싸우는 일이 아니고 그냥 말다툼만 한 거다. 말다툼 한 걸로만으로는 이제 법적으로 처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다툼 하다가 그래? 그럼 죽여버린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법적으로는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폭력 피해자인지 내가 가해자인지 되게 애매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가정폭력 피해를 신청하실 때는 혹은 신고하실 때는 주관적으로 그러니까 주관적인 입장에서 신고를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방은 그냥 목소리가 커서 했는데 이게 한 번만 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했을 때 느끼는 사람은 그러니까 피해자는 이게 지속적으로 정신적인 피해를 주고 모욕적이고 또 가슴이 벌렁벌렁 된다 그러죠. 이게 가정폭력이라는 겁니다. 결국. 네, 그러니까 가정폭력 피해 신고는 주관적이기 때문에 나는 목소리가 커요. 이걸 인해서 상대방이 어떻게 느끼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목소리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그 병원에 들어갔을 때요, 응급실에 들어갔을 때 아까 간호사님이 야 이거 상황적으로 봐서 틀림없는데 이 심증은 가는데 그랬을 때 계속 환자한테 어떤 질문을 하거나 뭐 그래서 그분으로 하여금 가정폭력을 당했다고 유도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이 피해자를 내가
좀 도움을 줘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도 들 것 같은데 간호사니까. 네, 저도 그런 환자를 만날 때마다 안타까워서 네.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런 상황에서 불구하고 네. 신고를 그러니까 어덜트 가정폭력의 경우는 아, 본인이 결정하는 의무가 거거든요. 아니니까. 본인이 그런 라이트가 있어요. 내가 이걸 리뷰하고 싶다, 리포트하고 싶다 라이트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로서 너 이거 우리 생각에 이런 것 같은데 네. 신고해야 되지 않니? 아. 이렇게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안타깝겠네요. 안타까운 일인데 네.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국뿐 아닌 다른 커뮤니티 분들은 그냥 너무너무 신고 정말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그 신고를 하신 이점은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리소스를 본인이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에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이 나한테 많이 있다면 데이터가 많이 있다면 본인이 결정하는 게 훨씬 쉬워질 수 있고 또 현명하게 결정을 할 수 있는데 리소스가 없으니까 아는 바가 없으니까 그 결정하는 게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자기 자신 결정을 해야 되니까 결국에는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그 똑같은 삶을 다시 계속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고하는 게 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목회자분들이 교회에서 교회 내에서 이런 필요성을 알고 좀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저만 질문 계속하는데 여러분들 생각하시라고. 네. 잠시만요. 방금 간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네. 거는 또 본인은 간호사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경찰이고 또 변호사님은 변호사님이고 네. 그러니까 본인만의 라이빌리티가 또 자기의 직업으로서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데 하지만 간호사님께서 그거를 본인의 라이빌리티를 이제 내놓으시고 그럼 또 본인의 또 직업이 또 문제가 생기니까 어쩔 때는 그렇게 못하실 경우도 있지만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어떤 경찰서는 이렇게 텍스트 메시지로 요즘 이제 많이 하니까 텍스트 메시지로 이제 아무런 본인 인포메이션 연결 안 되고 신고를 하시는 것도 있고 경찰서에 직접 전화를 하셔도 아까 말씀 다시 한번 드린 것처럼 본인의 목사님 분들이나 아니면 다른 원사님이나 집사님들이나 그런 분들의 직접 본인의 아이덴티티를 안 밝히셔도 신고를 하실 수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신고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홍 목사님? 네, 양 목사. self-abuse나 religious abuse. self-abuse는 자기 self-harm도 있고 religious abuse 같은 경우에는 가령 이제 기도를 해주는데 때리면서 기도하는 거지. 아시는 분 안차기도 그런 것들도 도메스틱 바이런스에 들어가요. 그런 거는 도메스틱 바이런스에 들어가지 않고요. 이제 근데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를 받으시다가 그렇게 기절했다. 근데 기절했는데 갑자기 뭐 머리에 트라우마가 많이 이렇게 뭐 났다 아니면 뭐 피해를 많이 입으셨다. 그래갖고 본인이 그거를 이제 목사님을 상대로 신고를 하시면은 경찰이 그걸 일단 파악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일단 그런 어떤 상황이든 간에 조그만한 피해를 입으신 분이 계시다면은 일단 리포트를 쓰게는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 만약에 이게 일단 리포트는 쓰고 그리고 이제 저희 형사들도 리걸 어드바이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를 돌봐주는 카운티 검찰청에 이제 검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럼 제가 예를 들어서 검사님에게 전화를 해서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이거는 뭐 폭행이라면 폭행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니라고 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거를 물어보게 되고 그리고 또 어떤 상황에서는 이거 그냥 서류를만 남겨주세요. 그리고 경찰 리포트만 만들어주세요 하고 경찰 리포트를 쓰고 형사법은 지금 상황에서는 처리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분들도 계시기도 합니다. 당사자가 예. 당사자가 그죠? 이제 실제적인 케이스로 목사님 이상해요. 저희가 기도를 받았는데 이렇게 때리면서 기도를 했는데
이상해서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가서 보니까 불수가 돼 있어요. 네. 이제 이런 거를 봤을 때 이게 뭐 성인이 그렇게 기도받아서 됐다면은 뭐 자신이 뭐 합의다는 얘기지만 그 집에 아이가 기도를 받으면서 그런 일이 생겼다면 그것은 그게 religious activity라고 하더라도 리포트를 하는 게 맞겠죠. 일단 상황 파악을 좀 해보셔야겠죠. 왜냐하면 저희도 경찰로서 갔었을 때 상황 파악을 하듯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병원에 이제 환자가 왔는데 이 사람이 그냥 이래저래 하다 거울이 떨어져서 다쳤어요. 근데 보기에는 진짜 거울로 이렇게 거울이 떨어져서 화편이 뜬 것도 없고 그냥 한 곳만 직선으로 칼로 베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거를 조금 이렇게 또 머리에서 목사님들도 생각을 하셔야겠고 이제 또 판단을 조금 하셔야겠는데 만약에 수상하다고 생각하시면은 일단 경찰의 도움을 요청하시는 게 맞기도 하고요. 그러고 나면 저희가 또 상황 파악을 하고 리소스가 있는 부분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면 도움을 또 요청하기도 하고요. 만약에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 그냥 저희가 봤을 때 멍이 들거나 뭐 이렇게 그런 씀들이 보여요. 그런데 부모도 얘기를 안 해요. 그랬을 때 그 프로시저가 이렇게 간혹이 보면 다큐멘트를 해야 된다든가 리포트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있으면 그렇게 어떻게 리퍼럴 해주는 케이스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다 아시다시피 우리 뉴저지에 전도사로 일했던 분이 2살 먹은 아이를 어뷰스라고 하는 아이가 그랬죠? 몇 년 전에. 몇년 전에 있었고 제가 그분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사실 그 주위에 있는 분이 아이가 어디가 멍이 들고 아프면 사실 뭐 이렇게 신고를 굳이 안 하면 그냥 아픈가 보다 이러는데 신고하는 거는 좀 그렇고 그래도 그렇게 일생하는 그런 루틴이 있나요? 그런 프로시저가 있나요? 근데 지금 이제 질문 이렇게 말을 듣다 보면 저 이렇게 만약에 가정폭력, 성폭력 이 범위가 사실 무한정 와이 많이 없어요. 이렇게 저희 상담사분들도 많이 이제 지시겠지만 이렇게 뭐 때려서 멍이 있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렇게 애매한 경우들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특히 그런 지금 말씀하신 경우는 저희가 중간자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연결해주는. 네, 왜냐면 저희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연결. 저희가 이제 저희 기관이 이렇게 여러 가지 전문의들한테 연결을 해주는 기관이 그게 하는 역할도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런 경우는 하나하나님 상담사님과 함께 한번 상담을 해보시고 저희는 또 상담사로서 ACS라든지 그런 아동보호구역에 전화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뉴저지에 우리에서 상담을 하셨던 우리 정희선 간사님께서 또 더 확실하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듣다가 제가 좀 앤서를 물론 이제 변호사님들이 더 법률적으로 잘 아시는데 저희가 이제 주로 상담소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를 설명해드리면 아동학대 쪽으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살짝 꼈습니다. 사실 뉴욕에서는 ACS를 통해서 ACS가 이제 뉴욕의 아동보호인데요. 거기서 리포트가 되는 케이스 한국 분들일 경우에 저희가 ACS에서 저희한테 리포를 해서 페어런팅 에듀케이션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시간이 아까 제한이 돼 있어서 저희가 아동 학대에 대해서 설명하는 걸 좀 뺐는데요. 아동 학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뉴욕은 맨데일 리포터가 정해져 있고 뉴저지는 모두 다 리포터라고 이렇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신고가 돼서 어머님들이 그냥 한번 때리거나 어떤 엉덩이를 때리거나 했는데 아이들이 학교를 가서 장난을 쳐서 말하면서 우리 부모님 날 때렸어요 하면 선생님들은 신고를 해야 되니까 신고가 들어가고요. 그래서 ACS는 60일 동안의 조사기관이 열립니다. 그래서 그 안에 조사를 통해서 심각한 것들이 발견이 되면 케이스를 진행해서 포스터 케어까지 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거의 다 클로즈가 돼요. 60일 조사를 지나서. 근데 그 대신
부모는 교육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연계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뉴저지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뉴저지의 CPS와 연계해서 진행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또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 가정상담소에서도 그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들으면서 얘기 드릴 수 있는 목사님들이 일로 나오세요. 배럴리가 다 한 것 같습니다. 신고하셔야 되고 서포트 어느 쪽으로는 법적인 지원을 해드려야 되는데 불편한 것들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연결을 해주시고 저희가 서포트를 해드리면 저희가 중간 연자 역할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어떤 케이스에 신고를 해야 되는지 피해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신고를 내가 해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셨는데 그분이 선택할 수 있는 걸 저희가 지원을 해드려요. 그게 저희가 크라이스트 인터벤션이라 해서 위기 상황에 계신 분들이 당신이 원하는 게 어떤 건지 오랫동안 그 폭력의 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판단하는 데는 굉장히 힘들어요. 혼돈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그분들이 원하시고 그분들이 안전하게 어떤 방법으로 당신의 삶을 폭력에서 벗어나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는 목회자가 우리 가정상담소로 먼저 상담을 해서 이런 가정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를 의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네요. 자연스럽고. 네. 안녕하세요. 우리 KCC. KCS 미화된 네, 보건부에서 일하는데요. 이원어 실제로 이런 위기 상황에서 이렇게 가정상담소 한라인이라든가 어느 한라인 788에 800 이걸 외워서 전화하실 분이 얼마나 있으실까 싶긴 한데 저희가 랭귀지 액세스가 어떻게 되는지. 저희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잖아요. 저는 이제 버겐 카운티의 소속이기 때문에 저희는 ADB라고 아마 아실 수도 있는데 ADB라는 기관하고 많이 일을 하고요. 아까처럼 이제 목사님이 보신 것처럼 아이가 멍이 들었거나 이럴 때는 저희가 ADB에 연락을 합니다. 따로 DCPMP에도 연락을 취하겠지만 이쪽에서 이제 ADB라는 기관에서 저희는 이제 아마 여기 미국 버겐 카운티 버전의 아마 가정상담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카운슬링도 맡아서 해주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법원에 대한 준비, 자료 준비라든지 그리고 아이들이 그 가정에서 지낼 수 없는 환경이라고 생각하면 아까 목사님께서도 예를 들으셨는데 아이가 멍이 나고 이런 상황에서 DCPMP라는 기관만 또 알아두셔도 이 기관에서는 따로 조사를 해서 이 아이가 여기서 자랄 수 있는 환경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이제 저희도 이제 리퍼를 이렇게 해주는 편입니다. ADB라는 기관이고 저도 오늘 가정상담소에 대한 이 기관에 대해서 또 알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제가 법원에 어사인이 되거나 했을 때 이런 DB 케이스가 있으면 또 한인분들한테 또 이런 정보를 또 드릴 예정. 네. 그리고 누구나 요즘에는 아이들도 그렇지만 핸드폰은 다 있습니다. 만약에 핸드폰 서비스가 없는 그 전화기 자체만 가지고 있더라도 911을 전화를 걸 수가 있습니다. 영어가 한국 분이시든 인도 분이시든 어떤 다른 나라 분이시더라도 영어가 안 되더라도 본인의 주소는 기본적으로 발음이 제대로 된 발음이 아니더라도 내 주소가 123 메인 스트리트인데 영어로 얘기를 하면은 123 메인 스트리트 이 정도라 그냥 똑바른 발음이 아니더라도 그 주소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어 하나 도와달라고 헬프라는 단어만 하면은 경찰이 가게 됩니다. 911 전화가 저희가 이제 콜센터에서 받았을 때는 거의 99% 이제 주소가 뜹니다. 그 전화기가 등록된 주소가. 그렇게 돼서 만약에 그냥 끊깁니다.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럼 저희가 다시 콜센터에서 그 집으로 전화를 다시 하게 돼요. 무슨 문제가 있냐고 확인을 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911을 전화를 했으니까요. 근데 아무도 안 받습니다. 그렇게 된 상황에서도 경찰을 주로 한 2명 정도는 일단 보내게 됩니다. 무슨 상황인지 가서 파악하고 다시 알려달라. 좋은 시스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꼭 뭐 800번 전화번호, 뭐 갑자기 핫라인 번호가 생각이 안 난다. 뭐 그런 게 생각이 안 난다. 아무런 상관없이 일단 911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치하고 도와달라고만 얘기하면은 경찰에 가게 됩니다. 집안에서 남편한테 다쳤다 방에 근데 전화해가지고 나이너한테 헬로 하고 저 큰 소리를 얘기해서 더 많죠. 얘기할 상황이 좀 얘기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혹시 누가 셀폰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셀폰 가지고 방 안에 갇혀 있으면 그 텍스트 메시지로 뭐 나이너번 문자 전송 보내 혹시 그런 서비스가 있나요? Reverse 911이라고 타운마다 있긴 한데요. 일단 911 그렇게 문자 보내실 상황이 된다면은 그냥 일단 전화를 하시는 게 납니다. 제가 근데 소리를 내면 낼 수 없을 경우 맞아요. 왜냐하면은 그 방 안에 갇혀 있으시니까 일단 본인 자체를 이렇게 숨기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전화를 일단 문 앞에 뭘 좀 이렇게 테이블이라든지 뭘 하나 이렇게 엎어둔다든지 문을 막아놓고 일단 그 상대방 반대쪽에서 남편이시든 그 누구든 간에 못 들어오게 막고 일단 전화를 하시는 게 제일 빠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연락하는 게 급선무네요, 그죠? 어떤 식으로든. 네. 문자 전송 메시지 서비스가 있는데요. 다그 이게 카운티마다 도 다르고 이 911 센터에서 그거는 좀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또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마 이렇게 감금이 돼 있으실 때는 이제 어쨌든 주제가 가정폭력이기 때문에 처음 있는 일이라면 당연히 당황할 수도 있는데 이게 지속되는 일이라면 어떻게든 그렇지. 남편 말을 들어서라도 거기서 나오는 게 내 안전이 가장 먼저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고 그걸 비싸게 만들기 싫으시다면 뭐 아이를 픽업한다든지 어디 잠깐이라도 나가실 수 있을 때 경찰서로 빨리 오시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일단 911 콜에서는 제가 한국 분들한테 꼭 한 가지 꼭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접으세요. 한국의 엄마들이 많이 그러세요. 911 전화하시고 내 남편이 때렸어 여기 그러니까 말해갖고 경찰한테 사진 찍어 근데 잡아가지 마세요. 내가 겁 한 번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경찰들이 거기 겁주러 오게 합니다. 저희는 그런 상황에서는 겁주려고 경찰을 한 게 아닙니다. 어떤 리코딩 디바이스가 다 있어요 경찰. 요즘에는 특히 많이 있습니다. 그냥 오디오 리코딩만 된다든지 아니면은 핸드폰 한 반 정도 되는 사이즈의 기계가 이렇게 유니폼에 이렇게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게 비디오도 녹음이 되고 완전 깔끔하게 HD입니다. 네, 녹음되고 비디오도 찍히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라이빌리티 때문에 저희는 어쩔 수 없이 누가 가해자인지가 판단이 됐을 경우 그 사람을 데리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뉴저지 형사법 안에서 되게 심하게 저희가 이제 인포스하는 그 부분 중에 하나가 도메스틱 바이올런스, 가정 폭행입니다. 예. 상호 폭행은 어떻게? 그게 이제 매우 힘듭니다. 도착했습니다. 와이프도 맞은 자국이고 남편도 맞은 자국이 있습니다. 그럼 예전에는 둘 다 데려갔습니다. 둘 다 체포를 하게 됩니다. 그러게 되고 아이들이 있으면은 아이들은 이제 아동 보호 단체로 넘겨지게 되고 그런 식으로. 근데 그런 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재판장님들이 이제 코트 안에서 싫어하시게 되고 경찰이면 일단 판단을 해라. 누군가 한 명은 시작을 했고 그 시작한 싸움으로 인해서 한 명은 맞았고 상대방은 또 때렸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상황에서 판단하고 가해자를 데리고 가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여기 보니까 그 방금 쓰게 되지만 가정폭력 방지 프로그램 어떤 방지 프로그램들이 그 문제는 그 우리 가정상담소 스태프들이 얘기해 주신 게 좋겠죠. 그 방법은 어차피 두 분이 나오셨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 가정상담소 상담소 다이렉터 크리스틴 주라고 합니다. 일단 그 프리벤션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 희선 선생님께서 그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일단은 우리 그 프로그램이 8주 기간으로 일단 우리 그 대부분 이제 아동 보호국에서 맨데이드 상담을 이제 요청을 해요. 이제 뭐 아버님이나 어머님한테 이거를 하시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 8주 기간 동안
일단은 그 학대가 뭔지,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 사실 아이를 정말 학대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건강한 뭐 훈육이 뭔지, 그리고 뉴욕이나 뉴저지에 대한 법에서도 이제 알리는 교육을 시켜드려요. 그래서 그런 뭐 스트레스 매니지먼트, 앵거 매니지먼트 이런 것도 이제 8주 동안 그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고, 우리 부모님들 위해서 서포트 그룹들도 이제 제공하고 있는데, Parenting Journey라고 10주에서 12주 동안 이제 어머님들이 만나서 서로 위로도 하고, 이제 아이를 이제 양육을 할 때 내 자신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거를 이제 우리가 제공을 해드려요. 어머님들하고 아버님들이 어떻게 패런팅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영향이 내 아이한테 어떻게 가는지, 이런 시간을 갖는데, 지금 현재도 지금 다음 주 졸업식을 해요. 우리 부모님들 이제 4명, 5명 어머님들 만나서 하는데, 항상 하는 말이 너무 이 시간이 너무 귀했고, 그리고 내가 배웠던 거를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쓰겠다는 말씀을 항상 하세요. 그래서 그런 거 궁금하시면 우리 희성 선생님 저하고 다 이제 나중에 뒤에서 목사님들이 궁금한 부분을 우리가 이제 Q&A 통해서 상담을 해드릴게요. 네. 그러면 대상자가 그 가정폭력의 신고를 받고 해당되는 부모만 참석합니까? 아니면 어느 누구라도 부모 면허 다 참석할 수 있습니까? 부모 교육 프리벤티브 서비스는 어느 부모님이나 다 참석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목사님이 질문하신 부분은 어쩌면 프리벤티브 서비스가 가해자에게도 있을 수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저희 프로그램은, 저희 센터는 가해자를 프로바이드하는 센터는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ADV, 아까 경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버긴 카운티에 ADV에 가해자를 위한 프로그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코리안 소셜 워커가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간 다른 질문인데, 사실은 지금 뭐냐면 약간은 그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방지가 잘 안 되고, 사람들은 자기가 뼈를 한다는 자체에서 생각하듯이 많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방지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뭐 경찰청이라든지 뭐 법적인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좀 궁극적으로 알려주면, 당시 만약에 그 우주나 또 발생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한다는 것을 좀 사람들의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그런 광고라는 부분이 있을 거지 않나. 저희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이런 커뮤니티에 나가서 사실 목회자 컨퍼런스도, 그래서 사실 그것 때문에 이걸 하는 거죠. 그래서 매년 할 거죠. 매년 제가 참석하겠습니다. 매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가정 상담소가 가지고 있는 역할이 그 이미지 자체가 강하지 않거든요. 근데 맞아면 그 경찰청이라든지 또 다른 데서도 또 강한 것들이 있겠지. 유니폼 입고 나오시고 이러면 달라지죠. 그러니까 지금 겁을 줄 수는 없고요. 네. 방지 프로그램 같은 거는 솔직히 경찰들로서는 하기가 힘듭니다. 그렇지. 예, 뭐냐면은 타운마다 다릅니다. 여기 지금 계신 분들이 다 각자 다른 타운에서 사시는 것처럼 해켄색은 제가 아까 말씀 한번 하고 나눴었는데, 해켄색 같은 경우는 매우 바쁩니다. 아침 8시부터 건 새벽 1~2시까지는 거의 넌스톱으로 경찰들이 일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11시간씩 근무를 하는데 11시간씩 근무하는 경찰들이 하루에 45분씩 점심 휴식을 갖게 되는데요. 어쩔 때는 그 점심 휴식도 못 가지고 11시간 풀로 일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홀을 갔다가 또 빨리 이쪽을 가야 되고, 여기를 또 빨리 상황 수습하고 처리한 다음에 또 일로 가야 되고, 근데 이 상황에서 또 누군가를 체포를 해야 되게 되면 또 다음 홀을 못 가게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서 앉아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팸플렛을 나눠주면서 해주면 좋겠지만 그런 상황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고, 지금 여기 가정 상담소 이제 스태프분들이 나와서 이런 컨퍼런스를 한인 커뮤니티 안에서 가지게 되고, 그런 식으로 다른 미국 이제 non-profit organization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계시는 이제 존재하시는 이유가 이제 오늘 이런 걸 이제
인포메이션을 나눠드리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119, 911처럼 119 거꾸로 있는데 거기보다는 우리 가정상담소가 목회자나 또 그 사건 당사자들이 훨씬 조금 마음이 편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팁을 좀 드리자면 어제도 제가 그런 얘기 목사님들께 했는데 저 뒤에 준비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가정상담소 연락처가 있는 냉장고에 붙이는 자석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까? 그거 목회자님들이 목사님 사택에 붙여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게 있었으면 훨씬 쉬웠을 텐데 새벽 2시에 부부가 싸워서 이게 막 그러는데 이 어떤 식으로 연락을 해야 될지 그래서 그거를 팁으로 제가 좀 드립니다. 이제 지금 시간이 한 8분 정도 남았는데요.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가정폭력의 그 피해자가 이제 병원에서 도움도 받고 변호사 도움도 받는데 그거에 대한 재정적인 부담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실질적으로 궁금한데 예를 들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치료비가 나중에 오고 뭐 변호사분도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이 상담하면서 법률적인 프로세싱이 되게 될 경우에 거기에 대한 차지는 어떻게 되나요? 어느 분이 대답해 주실 수 있나요? 우리 간호사님이나 변호사님이 보통 어떻게 되나요? 네. 제가 이제 발표할 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병원비가 나오면 네. 그거는 가해자에게 그 임시 적금 명령을 내리면서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는 그 병원비라고 그다음에 임시 생활비, 임시 양육권과 양육비까지 신청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리스팅 오더 끝나고 파이널로 갈 때 2주 뒤 혹은 열흘 뒤에 판사가 이걸 오더를 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해결이 가능한데 변호사비는 따로 판사가 오더를 잘 안 해주는 편인데 변호사비는 사실은 이 오신 분들이 아니요. 그거를 가해자가 내라고 하면 참 좋을 텐데 판사님들이 요즘에는 각자 거를 각자가 해결하라 그래서 그래요. 보통 저희한테 오시는 분들이 이제 미국 사람 그리고 형편이 안 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오세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좋고 그래서 제가 이제 진짜 거의 봉사수준으로 나갔는데 한 번은 봉사수준으로 나가서 이제 해결이 잘 됐어요. 네.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그러님 제가요 은행에 한 10만 불 있는데 이거 남편 모르게 어떻게 할 수 없을까요? 그럴 때 그 배신감 같은 거 정말 장난 아닌데 네. 그런 분들도 되게 많이 생각. 이 봉사하는 변호사나 봉사하는 단체 기관들을 너무 이용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진짜 상처가 좀 있으시고. 많습니다. 제가 이건 여담인데 목사님들의 디보스 케이스를 몇 번 했는데 저보러 이제 악마 변호사라고 지옥 갈 거라고 이제 저주도 많이 받았는데요. 너무 레코드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많이 딜레마가 있어가지고 기도도 많이 하고 했는데 꼭 하나님이 맺어주는 게 아닐 수도 있다. 악마가 맺어준 거고 내가 내 남편이 좋아서 인간끼리 맺은 관계일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고요. 그 뒤로 마음이 되게 편해졌고. 오케이, 그러면 이제 병원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해자한테 가니까 일단 그 피해자는 그 병원비에 대한 그 부담감은 좀 벗어날 수 있겠는데 이제 변호사비가 좀 문제네요. 네, 하세요. 그리고 우리 상담 비용은 일단 무료예요. 우리는 비영리 단체라서 상담 무료로 이제 해드리고 그리고 그 법률 상담도 사실 우리 변호사님 통해서 리거 컨설테이션은 무료로 해드려요. 피해자들한테 연결시켜드리는 그런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그 병원비나 이런 거는 사실 인슈런스가 커버 안 되는 부분은 그 victim crime compensation이라고 뉴욕주에도 있고 이제 뉴저지에도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뭐 병원비 뭐 예를 들어서 싸우다가 뭐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뭐 휴대폰이 깨져서 이런 것도 사실 컴pensation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우리 가정 상담소에서 네네 소개하고 애플리케이션도 같이 작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병원비를 이제 도움을 받을 거나 할 때 그 부인의 소득만 들어가나요? 아니면 남편과 부인의 공동 소득이 들어가나요? 네.
왜냐면 남편께 들어가면 보통 해당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소득 부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렇게 수입이 남편하고 같이 조인트해서 텍스 보고가 된 경우에는 그게 어플라이하는데 문제는 있으세요. 근데 그 피해자 본인이 텍스 보고를 안 했다던가 그러면 혼자서 싱글 마더라든가 이 정도면은 그런 스테러스 그 텍스가 보고가 그렇게 들어간다면 보상 신청할 수 있습니다. 뭐 경찰서 차지하는 거 없죠? 네. 자, 지금 시간이 5분 정도 남았는데 이 질문만큼 내가 꼭 해서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다. 뭐 그런 질문 있으십니까? 그런 질문. 그 어떤 케이스에서는 폭력에 의해서 금지하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와이프랑 한 분이 와이프가 결혼 관계가 깨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어떤 방법으로 진행될 수 있는지. 그 목사님 말씀이 적금금지 명령이 파이널로 됐을 때 두 분이 만나지 못하게 돼 있죠. 근데 이때 받을 때 만약에 아이가 있다면 이 아이 케이스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식, 이메일 혹은 전화, 텍스트 메시지 그렇게 하는군요. 네, 그거를 정할 수가 있어요. 되게 상황을 디테일하게 만들어서 그 상황에 한정돼서는 서로 만나거나 컨택이 가능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가 계속 되다 보면 사실 파이널을 받으시는 분들 중에는 결국 이혼으로 연결되는 그렇군요. 서로 자, 우리 김동건 목사님 질문. 문제들을 많이 그렸는데 좋은 이 폭력으로 인해서 이렇게 잘 중간 역할을 통해서 잘 이렇게 다시 이렇게 전화 이복에 대한 그런 케이스도 있다면 그것도 한번 들으면 또 좋은 이렇게 희망이 될 수 있는. 있으십니까? 그 궁금했어요. 저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상담사로 일하고 있고요. 제 경험을 통해서 사실만 얘기합니다. 두 가지 케이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회복이 된 가족이 있었고 하나는 회복은 되진 않았지만 이분이 아까 제가 그 발표하면서 말씀드렸던 한 케이스는 이분이 한국에서 폭력을 경험했는데 한국에서는 도저히 자기가 도움을 못 받겠다 해서 간호사신데 간호사 시험을 3번을 미국의 간호사 시험을 3번을 통해서 떨어지고 해서 미국을 오셔서 저희 센터에 오셔서 도움을 받으시고 그리고 아동보호계도 신고가 되셨어요. 왜냐하면 남편의 폭력이 아이한테 부부가 싸우고 있는 그 상황에 아이가 있는 것만으로도 가정 폭력이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목격한 아이들은 당연히 아이들의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ACS의 도움과 저희 상담센터의 도움을 통해서 남편이 리스트레이닝 오더를 받아서 지금 세퍼레이트 되시고 남편도 ACS를 통해서 상담을 받고 계세요. 이혼은 하지는 않았지만 아직은 세퍼레이트 상태시고 또 한 분은 계속해서 저희 센터에서 부모교육 상담, DB 상담 모든 걸 다 받으시고 사실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해자분들이 변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남편분은 변하셨어요. 그래서 앵거 매니지먼트라는 프로그램을 다른 상담센터에서 받으시고 아이가 셋이 있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부모교육을 받고 있는데 보시면 두 분의 대화 상태가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걸 저희가 듣고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런 위기들로 인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아지고 복잡해지고 뭔가 그걸 도와주는 내 자신도 위협을 느끼긴 하는데요. 이런 과정들을 잘 지나고 나면 어떤 혼자 계시던 아니면 같이 머물러 계시던 일단 중요한 거는 건강한 관계를 이루는 가정을 지키든 당신이 혼자서 싱글 마더가 돼서 아이들을 양육을 하든 일단 건강한 환경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인 것 같고요. 그런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까지 이제 다 마무리됐고 그동안 여러 가지 질문과 설명을 통해서 목회자분들이 많이 몰랐던 내용을 아셨을 줄로 압니다. 간단하게 하나 더 하자면 우리 한국 분들이 리포트를 쓰거나 이럴 때 이제 영어가 부족할 때 경찰서나 병원에 가서 통역을 요청하면은 서포트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경찰서마다 좀 다르니까? 예, 경찰서마다는 좀 다르긴 합니다. 네. 해켓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 경찰서 역사로 제가 첫 한인 경찰로 뽑힌 거기 때문에 해켓세 경찰서 안에서는 일단 제가 이제
한국 분이시게 되면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일단 저에게 먼저 연락이 오고 이런 상황이 있는데 여기에 나와서 좀 도와주거든요. 근무 시간이든 근무 상황 아니든 제가 나오게 됩니다. 카운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옆에 이원호 수경님도 계시고 다른 한 분도 계시지만 그리고 뭐 호텔이 팔팍 이런 경찰서에서는 조금 더 있긴 하고 예를 들어서 한인 경찰이 없는 경찰서면은 그 이제 그 무전기 통해서 다 뉴저지 주 안에 모든 경찰들이 들을 수 있는 그 라디오 채널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도움 요청을 하게 됩니다. 어디 경찰서인데 어떤 말에 이제 통역반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제 그쪽 경찰서에서 누가 있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한 분이 필요하다. 그럼 저희가 이제 연락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도와줄 수 있다. 그런 식으로 하게 되고 각 경찰서마다 그 랭귀지 핫라인이라고 전화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다. 그렇군요. 홈스하우스에는 항상 통역관들이 한인 경찰들이 아니어도 통역관들이 항상 상주하군요. 상주하고 있으니까 한국어 말씀을 하시면 계속 따라다니면서 프로세스를 도와주시고. 자 여기까지. 네. 저희 ER에서도 통역 서비스가 24시간 있군요.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특히 뭐 한국 분들은 이 병원 자체에서 에이시안 헬스 디파트먼에 있어서 한국 분들에게 너무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성공적으로 뭐 그분들이 또 트랜스레이트 다 해주시고 또 컴퓨터 기계가 있어요. 트랜스레이트 어느 언어든 그게 뭐 러시아 언어든 뭐 어느 언어든 할 수 있게 법적으로 병원에서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코리안 필요하다고 하시면 병원에서 법적으로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병원도 마찬가지일 건데 특히 이 병원은 그 시스템이 너무너무 잘 돼 있어서 저는 깜짝 홀리네임이요. 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마지막 기도하고 마무리 또 하실 거 있으십니까? 네.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너무나 패널을 진행해 주신 우리 박준재 목사님한테 다시 한번 박수. 내년에도 기도하고 오늘은 학교말고사 여기까지 하십시다. 네.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저희 패널리스트 분들한테 박수 부탁드립니다.